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어둡게 적시던 오후였다. 강민주는 낡은 운동화 속으로 스며드는 축축한 냉기를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막 끝낸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집에 있을 어린 여동생과 아픈 어머니 생각에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의 손에는 갓 구운 붕어빵이 담긴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소희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다. 비록 자신의 저녁은 김밥 한 줄로 때워야 할지라도 동생의 웃는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지난 5년은 민준에게서 평범한 10대의 삶을 앗아갔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무게가 그의 어린 어깨 위로 떨어졌다. 강인했던 어머니는 충격과 그리움으로 몸져 누웠고 이제 7살이 된 동생 소희는 아빠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졌다. 민주는 학교를 마친 뒤 곧장 아르바이트 장소로 달려가야 했고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만 했다. 꿈을 꾸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웠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을 때 민준의 눈에 익숙한 작은 인형이 보였다. 소희가 늘 품에 안고 다니는 토끼 인형이었다. 그리고 그 인형 옆에는 우산도 없이 빗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 바로 강소희가 있었다. 아이는 차마 찻길로 들어서지는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로 대구르르 굴러간 인형을 보며 울먹이고 있었다. 아마도 잠깐 집 앞에 나온 사이 인형을 놓친 모양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희야. 그가 소리치며 동생에게 달려가려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부터 검은색의 거대한 세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해오고 있었다. 빗물을 가르며 달려오는 모습은 마치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맹수와도 같았다.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 차가 향하는 곳은 정확히 소희가 인형을 바라보며 발을 때려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민준의 귓가에서 사라졌다. 오직 거대한 엔진음과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생각할 겨를도 망설일 틈도 없었다.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 봉투를 내던진 그는 야수처럼 소리치며 찻길로 뛰어들었다. 몇 걸음 만에 검은 세단의 바로 앞을 가로막아 선 그는 두 팔을 벌려 자신의 온몸으로 차를 막아섰다. 그의 눈은 오직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강철 덩어리와 그 너머에 있는 동생 소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 모든 것을 압도했다. 끼익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도로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검은 세단은 민준의 불과 한 뼘 앞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며 멈춰 섰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빗물이 섞인 매캐한 공기가 그의 코를 찔렀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체의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굳건히 버티고 서서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운전석을 노려보았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주변의 행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기막힌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차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바로 진성그룹의 총수 최태환 회장이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리며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지만 최 회장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우산을 밀어냈다. 그는 빗속의 선체로 감히 자신의 길을 막아선 미천한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놀라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시간이 방해받았다는 불쾌감만이 가득했다. 이게 무슨 짓거리냐. 죽고 싶어 환장했어. 최태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길바닥에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동생을 위험에 빠뜨린 저 남자의 뻔뻔한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소리쳤다. 당신 눈에는 저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최태환은 피식 웃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은 민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아이가 보였든 안 보였든 내 놈이 뭔데 내 앞길을 막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소리를 질러. 그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수표 몇 장을 아무렇게나 뽑아 민준의 얼굴 앞으로 던졌다. 종이 조각들은 빗물에 젖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 이걸로 병원비든 뭐든 하고 꺼져. 내 시간은 분 단위로 돈이란 말이다. 너 같은 놈들 상대해줄 시간 없어. 그 순간 민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돈. 저 남자는 이 모든 상황을 동생의 목숨값을 고작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었다. 5년 전 아버지를 잃고 힘겹게 버텨온 그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짓밟았다. 그리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최태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저 아이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민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한 남자의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의 표현이었다. 최태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맞선 적이 없었다. 그는 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 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누군지 알거나 떠드는 거냐. 이 바닥에서 내 가족 통째로 사라지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협박이었다. 노골적이고 잔인한 힘을 가진 자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당당하게 가슴을 폈다. 바로 그때 놀라서 굳어있던 소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에게 달려와 그의 다리를 꽉 껴안았다. 오빠. 동생의 울음소리는 민준에게 다시 한번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자신이 지금 싸워야 할 상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이 싸움에서 이긴다 한들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올 것은 더 큰 위협일지도 몰랐다. 민준은 동생을 꼭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다. 그는 소희를 보호해야 했다. 어떤 위협이 닥치더라도 그는 동생을 지켜낼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담기고 있었다. 최태환도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웅성거림이 귓가에 들려왔다. 일이 커지는 것은 그에게도 좋을 것이 없었다. 그는 혀를 차며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민준과 소희를 번갈아 보았다. 좋아, 오늘은 내가 운이 없었다 치지. 하지만 명심해라 꼬마야.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다. 그는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는 채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허둥지둥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검은 세단은 다시 한번 거친 엔진음을 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차가 떠난 자리에는 빗물에 젖어 뭉개진 수표 몇 장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토끼 인형만이 남아있었다. 민준은 동생을 안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빗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저 오만한 남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가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한 소년의 처절한 약속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토끼 인형을 주워 흙탕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소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비에 젖은 어깨가 유난히 시렸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오늘 그의 용감한 행동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5년 동안 아들과의 재회를 간절히 기다려온 한 남자의 눈에도 닿게 될 운명이었다. 서울의 차가운 비는 그렇게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다. 소희는 그제야 안정을 되찾았는지 오빠의 품에 안겨 가만히 숨을 골랐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옅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동생을 이불 속에 눕히고 조용히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어머니는 아들의 젖은 옷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비가 많이 오는데 힘들지 않았니? 민주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는 차마 오늘 있었던 일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가뜩이나 약해진 어머니에게 더 이상의 걱정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귓게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눈앞에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최태환의 얼굴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분노로 심장이 뜨거워졌다가도 이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차갑게 식어버렸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 모욕감과 분노는 그의 영혼 깊숙이 상처처럼 새겨졌다. 민준이 고뇌의 밤을 보내는 사이 세상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용감한 소년, 질주하는 회장님, 차를 막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행인이 촬영한 짧은 영상에는 민준이 차를 막아서는 아슬아슬한 순간부터 최태환이 돈을 던지며 모욕을 주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수만 개의 분노와 응원의 메시지로 뒤덮였다. 저 회장이라는 사람, 제정신인가?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사과는 못할 망정 돈을 던져. 학생 정말 용감하다. 저런 어른들 앞에서 할 말 다 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진성그룹 최태환 회장이네. 저 사람 갑질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사람들은 순식간에 영상 속 남자의 신원을 파악했고 진성그룹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언론사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조간신문과 아침 뉴스 프로그램은 진성그룹 최태환 회장의 갑질 운전 논란을 대서특필했다. 진성그룹 본사 최태환 회장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다. 최태환은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신문을 집어던지며 홍보팀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게 다 뭐야? 고작 애송이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생겼잖아. 당신들은 월급 받으면서 대체 뭘 하는 거야? 홍보팀장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영상이 너무 빠르게 퍼져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사를 막고 여론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의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에게 있어 이 모든 상황은 그저 재수없는 해프닝일 뿐이었고 진짜 문제는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 그 건방진 꼬마였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그 꼬마놈 집 주소 알아냈나? 네, 회장님. 강민준 17세. 현재 병든 모친과 어린 여동생과 함께
변두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들은 최태환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번졌다. 가족이라 아주 다루기 쉬운 약점이군. 그는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가서 조용히 처리해. 돈으로 입을 막든 협박을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논란을 잠재워. 그놈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하게 만들어. 만약 저항한다면 그 가족들이 이 서울 바닥에서 발붙이고 살기 힘들게 될 거라고 똑똑히 알려줘.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비열한 수단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날 오후 민준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의 바른 태도를 가장하며 민준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민준은 그들의 정체를 직감하고 온몸이 굳어졌다. 남자 중 하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민준 학생 맞죠? 저희는 진성그룹에서 왔습니다. 어제 이 일에 대해 회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다며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어 하십니다. 민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의 부드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칼날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을 막아선 채로 차갑게 말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집 안을 힐끗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어린 동생도 있고. 사람 일이라는 게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남자는 서류 봉투와 두툼한 돈 봉투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이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방송사 인터뷰에 응해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의 가족은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돈 봉투와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문을 번갈아 보았다.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병원비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것. 그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남자는 민준의 갈등을 눈치챘다는 듯 결정타를 날렸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학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민준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힘없이 손을 뻗어 돈 봉투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가 서류에 이름을 적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한편 그 시각,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느 허름한 작업실 안. 한 남자가 낡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바로 5년 전 사라진 민준의 아버지였다. 지난 5년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최태환에게 복수하기 위해 숨죽이며 때를 기다려왔다. 그는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돌려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 민준이 최태환의 차를 막아서는 그 용감한 모습을.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맞서 싸우는 상대는 바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수였다. 운명의 장난이란 이토록 잔인한 것인가? 지훈은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그 위험한 상황에 자신이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아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비인 자신이 언제까지고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5년 만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동료였던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다 윤 변호사. 이제 시작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벼려온 칼날 같은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들의 용기가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복수심에 불을 지핀 순간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진성그룹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 화려한 불빛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테헤란로의 한 고급 오피스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윤상현은 굳은 얼굴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어지러웠다. 몇 시간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 5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소식을 끊고 지냈던 친구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이제 시작해야겠어. 그 한마디에 윤상현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들어섰다.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강지훈이었다. 5년의 도피 생활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불의에 타협하지 않던 그 꼿꼿한 기계까지는 앗아가지 못했다. 두 남자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 대한 비장함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무겁게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상현이었다. 살아있었구나, 친구야. 강지훈은 마스크를 벗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살아만 있었지 산 게 아니었어. 그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과 여러 개의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아들 영상 봤나? 윤상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어떻게 못 봤겠나. 자네 아들 자네를 똑 닮았더군. 그 용감한 성정까지도. 그 말에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아들이 내 원수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애비라는 놈은 어둠 속에 숨어만 있었네. 더는 비겁하게 살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윤상현은 그런 친구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5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강지훈은 진성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불리던 진성이노텍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는 업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 전문가였고 그의 손에서 개발된 신소재 배터리 프로메테스는 진성그룹의 미래 그 자체로 여겨졌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최태환 회장의 신임도 두터웠다. 비극의 씨앗은 프로메테스의 최종 안정성 테스트 단계에서 발견되었다. 지훈은 특정 조건에서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 제어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폭발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는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이 사실을 최태환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는 당연히 회장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출시를 연기한 뒤 문제 해결을 지시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최태환의 집무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다. 최 회장은 지훈의 보고서를 읽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책상 위에 가볍게 던져버렸다. 강 팀장 자네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군. 프로메테스에 우리 그룹의 사활이 걸려 있어. 해외 유수의 자동차 회사와 수조 원대 계약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 이런 사소한 문제로 몽땅 엎으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지훈의 우려에 대한 공감 대신 사업적 손실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당황하며 반박했다. 회장님,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최태환은 코웃음 쳤다.
목숨, 그깟 확률 낮은 가능성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건가? 세상에 100% 안전한 기술은 없어. 자네는 그저 자네 자리 지키려고 과장하는 것뿐이야. 이 문제는 이 시간부로 없던 일로 하게. 자네 입에서 이 이야기가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땐 나도 자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어. 최태환의 눈빛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회장이 사실은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마저 하찮게 여기는 괴물이라는 것을 지우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밤을 새워 보안책을 연구하고 이사회를 설득할 데이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최태환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최태환은 자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강지훈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을 동원해 치밀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훈은 갑작스러운 내부 감사팀의 호출을 받았다.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경쟁사에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발견되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에서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간 기록까지 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평소 그를 따르던 동료 연구원들마저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는 순식간에 회사의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전락했다. 검찰 고발과 구속영장 청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한 줄기 빛이 비쳤다. 평소 지훈을 존경하던 신입 연구원 하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몰래 쪽지를 건넸다. 팀장님, 함정입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 쪽지 덕분에 지훈은 검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가까스로 회사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가족 곁에 머무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반드시 돌아올게 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남긴 채 그날 밤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오직 복수만을 가슴에 품은 채 다시 현재 윤상현의 사무실. 지우는 5년간의 기록이 담긴 파일들을 열어보였다. 그것은 최태환과 진성그룹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방대한 자료였다. 탈세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추가적인 범죄의 증거들까지. 그는 최태환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약한 벽돌부터 하나씩 빼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최태환은 의심이 많고 교활한 놈이야. 처음부터 정면으로 부딪히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빠져나갈 거다. 지우는 모니터에 진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를 띄웠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여기가 될 걸세. 진성물산. 그룹의 자금줄이자 최태환의 비자금 창고지. 이곳을 가볍게 흔들어서 최태환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야. 놈이 이쪽에 신경 쓰는 사이 우리는 진짜 목표물을 향해 움직일 걸세. 윤상현은 지훈이 가리키는 자료를 보며 감탄했다. 5년의 시간은 그를 단순한 기술자에서 냉철한 전략가로 바꾸어 놓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훈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최근 진성물산이 중소기업 여러 곳의 기술을 탈취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네. 내가 정리해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하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최태환의 숨통을 조여갈 거야. 놈이 자신의 제국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말이야. 그날 밤 두 친구는 복수의 첫발을 내디뎠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향한 예리한 비수가 될 준비를 마쳤다. 강지훈과 윤상현이 복수의 첫 수를 둔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진성그룹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성물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및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세무조사나 흠집 내기 수준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작심한 듯 진성물산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최태환의 자금줄을 정면으로 겨누었다. 최태환은 경로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는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내며 분노를 표출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며칠 전 아들 뻘인 소년에게 길거리에서 망신을 당해 그룹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핵심 계열사가 사정기관의 타겟이 되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어떤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을 호출해 닥달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건가? 공정위에 제보한 놈이 누구인지 알아냈나?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제보는 완벽한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제출된 자료는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극비 정보들이었다. 최태환의 머릿속에 온갖 의심이 피어올랐다. 경쟁 그룹의 소행인가 아니면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인가? 그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문득 한 소년의 얼굴에서 멈췄다. 그 꼬마 강민준이라는 놈. 최태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고등학생이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손에 넣고 공정위를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자신을 노려보던 소년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 나이 때 소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두려움 대신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던 그 눈빛. 그 뒤에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김 실장, 그 강민준이라는 놈, 요즘 어떻게 지내지?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김 실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저희가 건넨 합의금으로 모친의 병원비를 해결하고 예정대로 언론사와 서면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태환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턱을 쓰다듬었다. 부족해. 그걸로는 부족해. 지금부터 그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누굴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심지어 인터넷으로 뭘 검색하는지까지 전부 알아내.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봐.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 무렵 민주는 잠시나마 되찾은 평범한 일상에 안도하고 있었다. 최태환의 돈을 받은 것은 치욕스러웠지만 덕분에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해왔고 소희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민주는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날의 굴욕을 가슴 깊이 묻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시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주는 자신 주변을 맴도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항상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낯선 차량. 골목 어귀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힐끔거리는 정체불명의 사내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혹은 자신이 너무 예민한 탓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감시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불안감은 점점 현실적인 공포로 변해갔다. 하루는 소희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주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동생이 참 귀엽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는 길 조심해야 하는데.
남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민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최태환의 압박이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민준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음식을 넘길 수도 없었다. 그는 가족들이 불안해할까봐 내색하지 않았지만 온 신경은 집 주변을 맴도는 위협에 곤두서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이미 합의서에 서명을 한 상태였고 최태환의 권력을 생각하면 경찰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리 만무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작은 곤충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단단히 올가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그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굴욕을 견디는 대신 끝까지 맞서 싸웠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든 이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는 것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잠든 소희의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만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점점 더 단단하고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민주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고 있었다. 인적이 끊긴 골목길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자신을 따라붙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들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최소 2명 이상.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의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도 그에 맞춰 빨라졌다. 민주는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골목의 반대편에서 새로운 인형이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앞뒤로 포위된 완벽한 막다른 길이었다. 뒤에서 다가온 남자들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뿌리치려 했지만 성인 남성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민준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남자 중 하나가 비열하게 웃으며 그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학생,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순순히 대답하면 곱게 보내줄게.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민준은 침을 뱉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개소리야.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입만 살았군. 그가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민준이 절망적으로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찰나.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나타난 그림자가 남자의 팔을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다. 악, 비명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남은 사내들이 당황해서 돌아보는 사이 그림자는 이미 다른 한 명의 복부를 걷어차고 턱을 가격해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본 그가 천천히 민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 민준은 숨을 멈췄다. 깊게 펜 주름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그 윤곽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지난 5년간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그렸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아, 버지.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둡고 축축한 골목 안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는 5년 동안 겹겹이 쌓여온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남자는 강지훈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아들의 뺨을 감쌌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도 따뜻했다. 많이 컸구나, 아들. 지훈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눈앞의 남자가 진짜 아버지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와 익숙한 목소리는 그의 모든 의심을 녹여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소년 가장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던 그가 처음으로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지훈의 품에 와락 안겨 서럽게 울부짖었다. 강지훈은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아들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비로서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이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몰랐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했다. 민준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해. 자세한 얘기는 안전한 곳에 가서 하자. 민준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쓰러진 남자들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과 핸드폰을 꺼내 챙겼다.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당분간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몸을 이끌었다. 아들의 손은 생각보다 작고 차가웠다. 지훈은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두 사람은 마치 5년의 세월을 뛰어넘듯 혹은 한편의 긴 꿈에서 깨어나듯 말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질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구로동의 낡은 공구상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지하 창고였다. 겉보기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공간 같았지만 육중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창고 내부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모니터와 서버 복잡한 전선들로 가득했다. 다른 한쪽에는 간이 침대와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지난 5년간 강지훈이 세상과 단절된 채 복수를 준비해온 그만의 요새였다. 민주는 눈앞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벽에 붙어있는 진성그룹의 조직도와 인물 관계도 그리고 각종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는 모니터 화면. 이곳이 아버지가 지난 5년간 살아온 세상이었다. 지훈은 낡은 소파에 민준을 앉히고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길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던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민준아, 아빠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다. 그는 5년 전 프로메테우스 배터리에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던 그날의 이야기부터 털어놓았다.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던 최태환의 냉혹한 얼굴, 자신의 경고를 묵살하고 이익을 좇으려 했던 그의 탐욕, 그리고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함정을 팠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절망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민주는 숨죽인 채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조각나 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 후 급격하게 기울었던 가세 세상의 차가운 시선들. 그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혹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어렴풋이 원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잔인하고 거대한 비극이었다. 아버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최태환은 보통 놈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접촉하는 순간 놈들은 어떻게든 알아내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너희를 인질 삼아 나를 협박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너희가 다치지 않도록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매일 밤 너희 집 앞을 서성이며 불 꺼진 창문만 바라보다 돌아가야 했던 내 심정을 너는 모를 거다. 지훈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민준의 집 주변을 비추는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해킹을 통해 확보한 영상들이었다. 네가 학교에 가는 모습, 소희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 아픈 아내의 모습, 나는 매일 너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가족의 곁을 맴돌며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네가 최태환의 차를 막아서는 영상을 봤다.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아들이 내 원수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구나.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알겠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다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야겠다고. 그는 최근 진성물산에 가해진 공정위 조사가 자신의 첫 번째 방역이었음을 밝혔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최태환이 왜 그렇게 자신에게 집착하고 사람을 붙여 감시했는지. 그는 자신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후에 있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우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민준은 아버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5년의 세월은 아버지를 늙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최태환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어 올랐다. 아버지, 이제 제가 뭘 하면 되죠?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소년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아버지와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동지의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아들에게까지 이 위험한 짐을 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민준아,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너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최태환은 제 동생을 죽일 뻔했고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이건 더 이상 아버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도 싸우게 해주세요. 아니, 싸워야만 하겠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아들의 눈에서 5년 전 불의에 맞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하나의 팀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하 창고의 공기는 전날 밤의 감상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지훈과 강민준 5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슬픔을 나눌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동지이자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워야 할 전우였다. 지우는 밤새도록 정리한 작전 계획을 벽에 붙은 대형 모니터에 띄워놓고 민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전쟁을 앞둔 사령관의 그것이었다. 초의 대화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놈은 교활하고 의심이 많으며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인간이야. 우리는 놈보다 더 치밀하고 더 냉정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우는 최태환의 사진 옆에 그의 최측근 몇 명의 사진을 붙였다. 놈의 가장 큰 강점은 돈과 권력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은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의심의 틈을 파고들어 놈이 자신의 손발을 스스로 잘라내게 만들어야 한다. 작전은 명확했다. 지우는 어둠 속 사령부에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5년간 모아온 방대한 데이터와 해킹 능력 그리고 진성그룹 내부 사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그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판을 조종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손의 의지를 현실에서 실행에 옮길 칼의 역할은 바로 민준의 몫이었다. 네오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얼굴이다. 최태환조차 너를 그저 우연히 마주친 성가신 꼬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겠지.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다. 지우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내 눈과 귀가 되어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물론 아주 위험한 일이 될 거다. 괜찮겠나? 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지우는 5년 전 자신을 산업 스파이로 몰았던 내부 감사팀장 박상진 이사의 사진을 가리켰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첫 번째 목표다. 박 이사는 최태환의 가장 충실한 개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지. 5년 전 내 사건을 조작한 것도 저놈의 작품이다. 아마 최태환이 나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던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면 녹취 파일이나 비밀 지시서 같은 것을 저놈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보험으로 말이야. 그들의 계획은 박 이사가 스스로 그 보험을 꺼내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우는 박 이사의 뒷조사를 통해 그가 충성스러운 만큼이나 탐욕스럽고 자신의 안위에 극도로 민감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최태환의 의심을 박 이사에게로 돌려야 한다. 최근 벌어진 공정위 조사건의 내부 유출자로 박 이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 최태환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느끼는 순간 박 이사는 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카드를 꺼내 우리에게든 혹은 최태환의 반대 세력에게든 접근하려 할 거다. 그리고 그 의심의 씨앗을 심는 역할이 바로 민준에게 주어졌다. 지우는 박 이사의 아들 박진수가 강남의 한 유명 입시학원에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민준과 동갑이었다. 너는 오늘부터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마련해둔 자금으로 그 학원에 등록해라.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박진수에게 접근해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 민주는 긴장된 얼굴로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아주 우연을 가장한 소문을 흘리는 거다. 진성그룹 내부에서 이번 공정위 조사의 책임을 질 희생양을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박상진 이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을. 지우는 민준에게 학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 민준은 자신의 어깨에 놓인 임무의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다. 거대한 복수극의 첫 번째 막을 올리는 아주 중요하고 섬세한 연기였다. 며칠 뒤 민준은 완벽하게 평범한 고등학생 강준서로 변신했다. 낡은 운동화와 아르바이트에 지친 표정 대신 단정한 교복과 값비싼 책가방을 맨 그의 모습은 강남의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뛰어난 두뇌와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빠른 적응력으로 금세 학원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박진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학원 내에서도 비싼 과외를 받는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 거만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민주는 의도적으로 박진수의 주변을 맴돌았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일부러 진수 앞에서 고민하는 척하며 그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그가 좋아하는 농구 게임 이야기를 꺼내며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민주는 마침내 박진수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의 무리에 끼어드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함께 매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민주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작전 실행의 날이 왔다. 민주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마치 무심코 떠오른 이야기인 양입을 열었다. 아, 맞다. 진수야, 너희 아버지 진성그룹에 다니신다고 했지.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다던데 괜찮으셔? 박진수는 게임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몰라. 아버지는 그냥 일 많다고 짜증만 내시던데. 왜 민주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진수의 귀에 속삭였다. 아니, 그냥 우리 외삼촌이 진성그룹 협력업체에 다니시는데 어제 술 마시고 와서 그러시더라고. 회사에서 공정위 조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최 회장이 꼬리 자르기로 내부 감사팀장인가 하는 높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라고. 자기 살자고 평생 충성한 사람을 버리는 거라고 막 욕하시던데. 민주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가십거리를 전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박진수의 게임을 하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내부 감사팀장, 자신의 아버지 직책이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게임에 집중했지만 그의 얼굴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박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무심코 낮에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혹시 회사에서 아빠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해요. 친구한테 이상한 소문 들었는데 저녁을 먹던 박상진 이사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멎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아들이 들었다는 소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최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태환 회장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가장 믿었던 아들의 입을 통해 그의 심장 깊숙한 곳에 뿌려졌다. 그날 밤 박상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하 창고의 모니터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첫 번째 작전은 성공이었다. 박상진 이사의 심장부에 박힌 의심의 씨앗은 며칠 만에 무섭게 자라나 그의 이성을 좀먹기 시작했다. 아들이 무심코 전한 소문은 그의 노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최태환 회장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겨냥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가벼운 농담으로 넘겼을 최 회장의 질책이 이제는 자신을 내치려는 명분 쌓기처럼 들렸고 자신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비공개 회의는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음모처럼 보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의심과 불안의 감옥에 갇혀갔다. 지하 창고에서 강지훈은 박 이사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해킹한 그의 신용카드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통화 목록 등은 그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평소 가지 않던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혼자 술을 마셨고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기록도 발견되었다. 지훈은 민준에게 말했다.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가 미끼를 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태다. 이제 놈이 미끼를 삼킬 수밖에 없도록 낚싯대를 한번 강하게 잡아챌 때가 됐어. 그들의 다음 계획은 박 이사의 불안을 공포로 바꾸는 것이었다. 지훈은 며칠 밤을 새워 마치 진짜 언론 기사처럼 보이는 가짜 뉴스 페이지를 만들었다. 단독 진성그룹 비자금 의혹 내부 감사팀장이 핵심 제보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진성그룹의 불공정 거래 조사가 사실은 비자금 수사를 위한 전초전이며 그 핵심 정보를 검찰에 넘긴 인물이
바로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박상진 이사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지우는 이 가짜 기사 링크를 박 이사의 부서에서 가장 입이 가볍고 출세욕이 강한 한 과장의 SNS 계정으로 해킹을 통해 익명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냈다. 예상대로 링크를 발견한 과장은 특종이라도 잡은 양 흥분해서 동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박 이사가 회사를 배신했다는 소문은 감사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박상진 이사의 귀에까지 기어들어갔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박 이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최태환 회장이 마침내 자신을 버릴 카드로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명분을 쌓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최태환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협상하는 것뿐이었다. 5년 동안 만약을 대비해 묻어두었던 보험을 꺼낼 때가 온 것이다. 박 이사는 그 길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하게 차를 몰아 서울 외곽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 서재의 비밀 금고 안에 그는 5년 전 최태환이 강지훈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박 이사의 차량이 별장으로 향하는 것을 위성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는 쾌재를 불렀다. 걸려들었어. 증거는 역시 그 별장에 있었군. 이제 남은 것은 그 증거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낼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 위험한 임무는 또다시 민준의 몫이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증거를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섣불리 금고를 열려다 경보장치를 울리거나 흔적을 남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대신 그들은 금괴, 초소형 추적장치와 도청장치를 부착해 박 이사가 금고를 열 때 증거의 존재를 그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하고 추후 그가 증거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했다. 즉, 민주는 완벽한 유령처럼 별장에 침투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했다. 그날 밤 민주는 검은색 옷으로 온몸을 감싼 채 박 이사의 별장 담벼락 앞에 섰다. 지우는 지하 창고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별장의 설계도와 실시간으로 해킹한 보안 시스템 화면을 띄워놓고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민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담벼락 왼쪽에서 세 번째 나무 뒤에 CCTV 사각지대가 있다. 3분 뒤 순찰 경비가 지나가면 그때 담을 넘어라. 민준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묘한 흥분과 사명감이 그를 지배했다. 순찰 경비가 사라지자 민준은 날렵한 동작으로 담을 넘어 별장 정원으로 잠입했다.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 2층 서재 창문으로 접근한다. 창문 아래에 적외선 감지기가 있으니 내가 시스템을 잠시 교란시키는 10초 안에 통과해야 해. 민주는 고양이처럼 낮은 포복으로 움직였다. 지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그는 정확히 타이밍에 맞춰 감지기 아래를 통과해 창문 밑에 도달했다. 미리 준비해온 도구로 창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재 안으로 잠입한 민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벽을 찾았다. 서재 정면 벽난로 위 유화 그림 뒤에 비밀 금고가 있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지훈의 예측은 정확했다. 묵직한 그림을 드러내자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금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주머니에서 자석이 부착된 성냥갑 크기의 장치를 꺼냈다. 바로 지훈이 직접 만든 추적 및 도청 장치였다. 그가 장치를 금고 문에 막 부착하려는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 경비였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서재 문 앞에서 멈췄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민주는 재빨리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달칵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서재 내부를 훑었다. 민주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불빛이 자신이 숨은 커튼 쪽을 비추는 순간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터져 나왔다. 민준아, 지금이야. 그 순간 별장 반대편 보일러실에서 작은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지훈이 원격으로 보일러의 과부하를 일으켜 작은 고장을 일으킨 것이었다. 경비는 욕설을 내뱉으며 급하게 보일러실 쪽으로 달려갔다. 위기를 넘긴 민주는 재빨리 커튼 뒤에서 나와 금괴 장치를 부착하고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다시 정원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왔던 길을 되짚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완벽하게 별장을 벗어났다. 다음 날 오후 그들의 작전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민준이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박 이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는 금고를 열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 아직 여기 있었군. 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최태환. 내놓은 목숨줄은 내 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주먹을 부딪혔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청장치 너머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별장 진입로에 자갈이 깔리는 소리. 차 한 대가 별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박 이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다. 이어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이사님,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그 목소리는 며칠 전 골목에서 민준을 위협했던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최태환이 한 발 빨랐다. 지하 창고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박상진 이사의 겁에 질린 비명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내뱉는 거친 욕설,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고 넘어지는 격렬한 소음. 강지훈과 민주는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상황을 듣고만 있어야 했다. 잠시 후 꼼짝마 라는 외침과 함께 박 이사의 입이 막히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이내 모든 소음이 뚝 끊겼다. 그들이 설치한 도청 장치가 발각되어 파괴된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젠장 최태환이 한 발 빨랐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그의 얼굴에 어렸다. 그들이 공들여 세운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이제 박 이사는 최태환의 손에 들어갔고 그가 가진 증거 역시 그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질 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지하 창고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강지훈은 달랐다. 그의 눈은 절망이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노트북을 조작하에 박 이사 별장, 주변의 CCTV와 교통통제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최태환은 박 이사를 잡았지만 아직 증거는 손에 넣지 못했어. 놈은 지금 박 이사를 압박해서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그 증거를 직접 자기 손으로 파괴하려 들겠지. 그게 그놈의 성격이니까. 지훈의 예측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최태환 회장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피투성이가 된 박상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했던 개가 자신을 물려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박 이사의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했고 공포에 질린 박 이사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별장의 위치, 금고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 든 녹취 파일에 대해서까지.
모든 것을 들은 최태환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박 이사는 당분간 여기서 휴식을 취하게 해. 별장은 내가 직접 다녀오겠다. 그는 이 중요한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다.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파괴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바로 그 오만함과 편집증이 강지훈이 파놓은 새로운 함정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다. 지하 창고에서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본 지훈은 민준을 보며 말했다. 최태환이 직접 움직일 거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이번에는 박 이사가 아닌 최태환을 사냥하는 거다. 새로운 작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들은 최태환이 별장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잠입해야 했다. 그리고 박 이사의 금고를 열어 실제 녹취 파일을 빼내고 그 자리에 가짜 파일을 넣어두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서재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최태환이 가짜 파일을 진짜로 착각하고 파괴하려는 모든 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작전의 최종 목표였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는 외줄타기였다. 민주는 다시 한번 어둠의 유령이 될 준비를 했다. 지훈은 노트북으로 박 이사가 사용하던 금고의 모델을 검색해 설계도를 찾아냈다. 다행히 최신 디지털 모델이 아니라 구형 다이얼 방식이군. 청진기와 내 손의 감각만 있으면 열 수 있을 거다. 내가 소리를 분석해서 원격으로 도와주마. 그는 민준에게 금고를 여는 법과 카메라를 설치할 위치를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지시를 머릿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을 넘을 각오를 다졌다. 최태환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민준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대담하게 별장에 잠입했다. 서재에 도착한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금고 앞에 섰다. 이어폰 너머로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첫 번째 숫자는 27이다. 시계 방향으로 4바퀴 돌려. 아주 미세한 걸림소에 소리에 집중해라. 민준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다이얼에 손을 올렸다. 그의 모든 신경이 손끝과 귓가에 집중되었다. 째깍째깍. 금고 다이얼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시간은 흐르고 최태환의 차량은 점점 별장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준은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지훈의 지시에 따라 마지막 숫자를 맞췄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5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민준은 재빨리 그것을 가방에 넣고 미리 준비해간 똑같은 모양의 가짜 녹음기를 그 자리에 두었다. 이제 남은 것은 카메라 설치였다. 그는 지훈이 지정해준 책장 틈 액자 뒤 그리고 천장의 화재 경보기 안쪽에 눈에 띄지 않게 초소형 카메라 3대를 설치했다. 모든 카메라의 영상은 실시간으로 지하 창고의 서버로 전송되도록 설정되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가 별장 담벼락을 막 넘어섰을 때 저 멀리서 최태환의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별장에 도착한 최태환은 예상대로 부하들에게 주변 경비를 맡기고 홀로 서재로 향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서재에 들어선 그는 익숙하게 그림을 치우고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놓인 가짜 녹음기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3대의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지하 창고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최태환은 손에 든 녹음기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지훈, 박상진, 어리석은 놈들.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장난을 치려 해.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확신한 채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이깟 고물 장난감 하나로 내 제국을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덮으려는 의지가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서재 책상 서랍에서 커다란 망치를 꺼내 들었다. 녹음기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역사의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재 안에 설치된 소형 스피커에서 차갑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최태환. 내 모든 행동은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최태환은 망치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스피커를 통해 다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5년 전 넌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 내 이름, 내 명예, 그리고 내 가족까지.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놈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막을 내리게 될 거다. 그 말과 동시에 서재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책장 뒤에 숨겨져 있던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다. 스크린에는 방금 전까지 그가 했던 모든 행동과 말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최태환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서 망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태환은 자신이 만든 완벽한 왕국의 심장부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심판받고 있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메웠고 스크린 속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그는 분노에 차올라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육중한 스크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출입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강지훈이 이미 별장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장악한 뒤였다. 어리석은 놈, 네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너희 같은 벌레들은 밟아 죽이면 그만이야. 최태환은 허공을 향해 악을 썼다. 하지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넌 거기서 못 나와, 최태환. 그리고 네가 말하는 너의 세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최태환은 잠시 후에 뼈저리게 깨닫게 될 운명이었다. 같은 시각 지하 창고의 분위기는 최고조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주는 별장에 갇힌 최태환의 모습을 지우는 법무법인 정의의 사무실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윤상현 변호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윤 변호사를 향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게 윤 변호사. 세상에 진실을 알릴 시간이네. 윤상현은 알겠네 친구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수십 개의 언론사와 검찰청 특별수사팀 앞으로 동시에 발송될 이메일에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메일 안에는 5년 전 강지훈의 무고함을 입증할 원본 녹취 파일과 방금 전 최태환이 별장에서 범죄를 자백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영상, 그리고 진성그룹의 온갖 비리를 상세히 기술한 고발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질 장소는 바로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진성그룹의 신제품 발표회 현장이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진성그룹은 5년 전 비운의 배터리 프로메테스의 후속작인 프로메테스2의 출시를 알리는 성대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태환 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룹의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진성그룹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투명한 윤리 경영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그의 연설에 집중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화려했다. 지하 창고의 한쪽 모니터에는 바로 그 신제품 발표회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행사장 전체의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을 원격으로 장악해둔 상태였다. 그는 부회장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을 기다렸다. 부회장이 우리 진성그룹은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기업으로서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지훈은 엔터키를 눌렀다. 순간 행사장 전체가 암전되었다. 장내는 잠시 술렁였다. 단순한 정전사고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부회장 뒤편에 거대한 중앙 스크린과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섬광처럼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신제품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몇 분 전 최태환이 별장 서재에서 망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어서 스피커를 통해 5년 전의 녹취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강지훈 그놈 당장 처리해. 산업 스파이로 만들어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최태환의 목소리였다.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잔인하고 냉혹한 육성이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었다. 강지훈, 박상진, 어리석은 놈들, 감히 나를 상대로.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최태환의 모습에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상황을 파악한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몇몇 방송사 기자들은 현장에서 즉시 생방송 연결을 시도했다. 네, 지금 진성그룹 신제품 발표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최태환 회장의 범죄 자백 영상이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단상 위의 부회장과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혼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행사장 외부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가 비자금 조성 및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진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수사팀이 최태환이 갇혀있는 별장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진입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최태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한때 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언론은 황제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긴급 타전하기 시작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했다. 지하 창고에서 강지훈과 민주는 뉴스 속보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5년의 세월 죽음과도 같았던 고통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환호하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조용히 어깨를 기댔다.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상처들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지훈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끝났다 아들아. 이제 다 끝났어. 민주는 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되찾은 정의와 앞으로 가족과 함께 맞이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태환 제국의 몰락은 한편의 잘 짜인 드라마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그가 굳게 믿었던 돈과 권력은 만천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검찰은 강지훈과 윤상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파고들었고 파면 팔수록 최태환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들이 썩은 뿌리처럼 끝도 없이 드러났다. 그의 충신이었던 박상진 이사는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태환의 숨겨진 죄악들을 남김없이 풀었다.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최태환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조항했지만 자신이 직접 범죄를 자백하는 영상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는 차가운 감옥 속에서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진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오노의 부도덕한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강지훈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는 윤상현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5년간의 억울한 누명과 고통스러웠던 도피 생활에 대해 담담하게 밝혔다. 그는 승리자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거대 권력의 횡포를 감시해달라고 언론과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세상은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5년 만에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배신자라는 오명을 벗고 정의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다. 5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았다.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변해버린 동네 골목을 걸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녹슨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가 문을 열면 어떤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내는 그리고 어린 딸 소희는 자신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가 망설이는 사이 문이 먼저 열렸다. 민준이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꼭 껴안아 주었다. 민준의 등을 넘어 거실 안쪽에서 창백한 얼굴의 아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5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생기를 앗아가고 깊은 슬픔의 흔적을 남겼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애틋함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수만 마디 말을 눈빛으로 주고받았다. 미안함, 그리움, 원망, 그리고 사랑. 아내는 조용히 다가와 남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지훈은 두 팔로 아내와 아들을 함께 끌어안았다. 잃어버렸던 그의 세상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7살이 된 소희였다. 아이에게는 낯선 아저씨가 엄마와 오빠를 껴안고 우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만 보였다.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소희야,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렸다. 소희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흔적을 찾아낸 듯 천천히 다가왔다.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지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 그 한마디에 지훈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는 딸을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아빠의 품이 어색했던 아이도 이내 자신을 감싸는 온기가 싫지 않은 듯 그의 어깨에 작은 머리를 기댔다. 5년 동안 멈춰있던 강지훈 가족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이 서린 그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마련한 크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였다. 어머니는 남편이 돌아온 뒤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민주는 더 이상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마음껏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잃어버렸던 10대의 시간을 보상받았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던 중 민주는 조심스럽게 돈봉투 하나를 꺼내놓았다. 과거 최태환의 부하들에게서 받았던 그 돈이었다. 그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민준의 물음에 가족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 돈은 치욕의 상징이었다. 강지우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맞다. 그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들은 그 돈 전액을 기업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강지훈의 가족은 완벽하게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강지훈은 자신의 기술력과 정직함을 무기로 작은 기술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그의 회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민주는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해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를 따라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소희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세상에서 가장 밝고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강지훈의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아내가 정성껏 싸운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소희는 아빠와 함께 연을 날리며 까르르 웃었고 민주는 그런 동생과 아버지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 평범하기 짝이 없는 풍경 속에서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시선은 푸른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나눈 연과 그 아래에서 행복하게 뛰노는 아이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한 소년의 용감한 외침이 가져온 기적. 그것은 단지 무너진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행복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며 마침내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그들 모두의 이야기였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뒤 그들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